서울의 심장. 종로의 오래된 골목은 밤이 내리자 숨을 죽였다. 한낮의 액션 사원은 간데없고 낡은 건물들의 그림자만이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 끝자락에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작은 식당, 따뜻한 밥집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무로 된 낡은 간판과 달아빠진 문턱은 이곳이 도시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섬처럼 남겨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하나는 마지막 남은 테이블을 닦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손님은 많지 않았다. 하루 종일 매상을 계산해봐야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거의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망이나 고단함 대신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차분함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마지막으로 출입문 유리에 붙은 영업 종료 팻말을 확인했다. 딸깍. 문이 잠기는 소리가 가게 안의 정적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하나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녀는 가게의 불을 껐지만 주방으로 향하는 작은 등은 끄지 않았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그녀는 다시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는 남은 음식을 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신선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닭고기와 감자, 당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달짝지근한 간장 소스를 만들었다.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작은 주방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따뜻하고 다정한 냄새,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려내는 집밥의 냄새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가게 뒤편의 낡은 뒷문으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문고리를 잡는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어두운 골목의 풍경이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3명의 작은 아이들이 있었다. 왔구나. 하나의 나직한 목소리에 가장 앞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12살, 소리였다. 아이의 눈빛은 나이에 맞지 않게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생들을 보호하려는 듯 항상 반발자 앞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9살 별이가 언니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숨어 있었다. 별이는 말이 없는 아이였다. 세상과의 소통을 포기한 듯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낡은 운동화 코만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별이의 등 뒤에서 6살 미니가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미니는 하나를 보자 그제야 안심이라는 듯 해맑게 웃었다. 이모. 그 부름이 신호인 듯 아이들은 익숙하게 가게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하나는 아이들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주방으로 이끌었다. 오늘은 닭찜이야. 너희들 좋아하는 거. 소리는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주방을 둘러보았지만 따뜻한 음식 냄새에 굳었던 어깨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별이는 작은 식탁 의자에 조용히 앉았고 미니는 하나의 다리에 매달려 재롱을 부렸다. 이것이 지난 몇 달간 이어져 온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의식이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던 세 자매를 발견한 이후로 하나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이들의 저녁을 챙겼다. 그녀는 아이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 왜 집이 없는지,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그런 질문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저 몰차 아이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고 더러워진 옷을 빨아주고 상처난 무릎에 약을 발라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천천히 먹어. 미나, 또 체하겠다.
하나가 허겁지겁 밥을 입에 넣는 미니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소리는 말없이 동생들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고, 별이는 밥을 먹는 중간중간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끄적였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다. 이 낡고 작은 주방만이 아이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집이었다.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잊히는 듯한 그 평화로운 순간, 갑자기 번쩍하는 강렬한 빛이 주방의 작은 창문을 뚫고 들어와 내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무겁고 조용한 엔진음이 골목의 정적을 갈랐다. 미니가 놀라 하나의 품에 파고들었고, 소리는 반사적으로 동생들을 감싸 안으며 창문 밖을 노려보았다. 가게의 앞, 낡은 아스팔트 위에 칠흑 같은 검은색 제네시스 G90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잘 닦인 차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매끄럽게 반사하며 이 초라한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위압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네 사람이 숨을 죽인 채 바라보는 사이 운전석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의 긴 그림자가 가게의 낡은 간판 위로 드리워졌다. 비싼 원단으로 재단된 완벽한 핏의 슈트, 큰 키와 다부진 어깨.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뿜어내는 차갑고 무거운 공기는 주방 안에 온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남자는 잠시 가게를 올려다보더니 이내 단호한 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밥집은 여느 때와 같이 하루를 시작했다. 정하나는 육수를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밥을 지으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젯밤의 예고 없는 방문자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가게 앞에 선명하게 찍혀 있던 고급 타이어 자국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일에 집중하려 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한산한 시간, 가게의 낡은 문이 다시 열렸다. 어젯밤의 그 남자였다. 이번에는 어둠 속에 가려졌던 그의 모습이 환한 대낮의 빛 아래 고스란히 드러났다. 흠잡을 데 없이 재단된 다크네이비 슈트, 은은하게 빛나는 손목시계, 반짝거리게 닦인 구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는 이 허름한 식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잘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는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었다. 메뉴판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는 곧장 하나에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는 실례가 많았습니다. 목소리마저 차가웠다. 그는 품에서 서류 가방을 꺼내더니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철과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저는 K타워 개발의 대표 권지훈이라고 합니다. K타워, 하나도 들어본 이름이었다. 최근 몇 달간 서울의 낡은 도심 지역을 통째로 사들여 초고층 빌딩을 짓겠다며 언론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회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이 지역 전체는 저희 K타워 프로젝트 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훈이 태블릿 화면을 켜자 화려한 조감도가 나타났다. 낡은 건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거대하고 빛나는 유리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밥집이 있던 자리에는 빌딩의 화려한 공개 정원이 디자인되어 있었다. 이 식당을 포함한 모든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그는 서류철을 그녀 앞으로 밀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및 보상안, 그 안에는 시장 시세에 맞춰 계산된 보상 금액이 적혀 있었다. 그가 보기에 그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평생 이런 식으로 일해왔다.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리고 이제는 새 아이들의 유일한 안식처이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을 고작 종이 한 장과 몇 개의 숫자들로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서류를 다시 그에게로 밀어냈다. 안 팝니다. 뭐라고요?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균열이 생겼다. 이 가게는 팔 수 없습니다. 저한테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곳이니까요. 하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박혀 있었다. 정하나 씨, 감정적인 대응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상 금액이 부족하다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의 말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자신의 계획만을 이야기했다. 제 삶입니다. 대표님, 눈에는 그저 낡은 건물이겠지만 저한테는 제 인생 전부라고요. 제 기억, 제 추억, 그리고 제 미래가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이나 추억이 월세를 내주진 않죠.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이 지역 전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합리적인 결정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두 사람은 결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세계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비논리적인 고집에 작게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런 식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이었다. 그가 막 가게를 나서려 할 때였다. 그의 시선이 가게 한쪽으로 향했다. 식당 옆구리를 돌아 뒷문으로 향하는 하나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에는 제법 묵직해 보이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대낮이라 어젯밤처럼 조심하는 기색은 덜했지만 여전히 주위를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다. 재료를 버리나 아니면 그 순간 거센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바람에 비닐봉지를 덮고 있던 작은 천조각이 펄럭이며 날아갔고 그 안에서 무언가 작은 것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하나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둘러 뒷문 안으로 사라졌다. 지훈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체에 고정되었다. 흙먼지가 묻은 바닥에 분홍색 별 모양의 작은 머리핀이 떨어져 있었다. 누가 봐도 어린 여자아이의 것이 분명한 물건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넉넉지 않은 가게 사정,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그녀의 태도,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머리핀. 그는 머리핀을 줍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잠시 그것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은 사업가의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저 여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차, 고요하고 아늑한 제네시스 Q90에 올랐다. 그는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방금 전의 광경을 되짚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종로구에 있는 따뜻한 밥집이라는 식당 기억하지? 네, 회장님. 어제 말씀하신 곳 말입니까? 그래, 그 식당 주인 정하나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해. 재무 상태, 주변 관계, 신용정보, 그리고 특히 가게 문을 닫은 후에 뭘 하는지 알아봐.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고. 전화를 끄는 그는 차의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식당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원래의 무표정이 돌아와 있었다. 그에게 정하나는 이제 동정이나 연민의 대상이 아니었다. 해결해야 할 문제, 분석해야 할 데이터일 뿐이었다. K타워 개발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도시의 정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고 그 중심에는 권지훈이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가 곧 세울 제국의 축소판, K타워의 정교한 모형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그의 통제 아래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며칠째 그의 시선은 모형 너머, 아득히 먼 곳 어딘가를 헤매고 있었다. 따뜻한 밥집의 주인, 정하나의 그 당돌하고도 상처받은 듯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비서가 내려놓은 최고급 원두커피의 향을 맡았다. 씁쓸하면서도 구수한 향. 그런데 그 순간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다른 냄새가 그의 기억을 파고들었다. 진하고 구수한 뼈다귀 국물 냄새. 그의 머릿속에서 화려한 K타워의 조감도가 흐려지고 그 위로 30년 전의 낡고 허름한 풍경이 겹쳐졌다. 그는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다. 사업으로 바빴던 부모님은 그에게 항상 최고급 옷과 장난감을 사주었지만 단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다. 그의 유년 시절은 거대하지만 텅 빈 집처럼 외로웠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온기는 할머니였다. 어느 겨울날 어린 지우는 부모님의 부부싸움을 피해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때 할머니가 그의 방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왔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잡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데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화려한 강남의 저택을 벗어나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지금의 따뜻한 밥집이 있던 그 골목의 작은 국밥집이었다. 할머니는 뜨끈한 뼈 해장국 한 그릇을 시켜 직접 살을 발라 그의 밥 위에 올려주었다. 후후, 입으로 불어가며 식혀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의 온기. 시끄럽고 촌스러웠지만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던 그곳의 공기. 그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이 그리 차갑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에게 그 국밥집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그의 유일했던 행복의 기억이자 사랑의 증거였다. 이브 와요, 권 대표님. 김 비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따뜻한 밥집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가게는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었고 정하나라는 여자는 가족도 없이 혼자였다. 특이사항은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보고서를 믿을 수 없었다. 그 분홍색 별 모양, 머리핀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지훈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종로의 그 낡은 골목으로 향했다. 그는 가게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길 건너편 어두운 곳에 차를 세우고 마치 망령처럼 따뜻한 밥집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정하나는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여자였다. 그녀는 돈 없는 학생에게는 국밥값을 깎아주었고 폐지를 줍는 할머니에게는 따뜻한 국물을 공짜로 내주었다. 손님이 없을 때면 그녀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친 기색을 드러냈다. 그의 이성은 그녀를 사업 수완이 없는 실패한 자영업자라고 분석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돌아가신 할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그날은 유난히 세찬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지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차를 세우고 있었다. 굵은 빗줄기가 차창을 두드렸다. 그는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시동을 걸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따뜻한 밥집의 문이 활짝 열리더니 정하나가 큰 우산 하나를 들고 빗속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익숙하게 골목 깊숙한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몸이 비에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3명의 작은 아이들을 우산 아래 품고 가게로 돌아왔다. 소리, 별이, 그리고 민이었다. 지우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차의 와이퍼를 빠르게 움직여 흐릿한 시야를 확보했다. 가게 주방의 작은 창문이 그가 엿볼 수 있는 유일한 무대였다. 주방의 따뜻한 드런지, 브리체제이. 두 불빛 아래 하나의 실루엣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아이들의 젖은 머리를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혔다.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그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을 볼 수 있었다. 두려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찼던 소리의 얼굴이 누그러지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던 별이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가장 작은 아이, 미니에게로 향했다. 하나가 미니의 머리를 빗겨주자 그 아이의 머리 위에서 분홍색 별 모양 머리핀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비밀스럽게 내다 버리던 음식이 아니었다. 이 아이들을 위한 저녁 식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매일 밤 거두어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빗속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던 하나의 모습 위로 30년 전 뜨거운 국밥을 식혀주던 할머니의 모습이 겹쳐졌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온기, 그가 평생을 갈망했지만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그는 거대하고 화려한 K타월의 주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빗소리로 가득한 차가운 차 안에서 주방의 작은 창문 너머의 온기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외로운 이방인이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그의 이성의 성벽에 처음으로 아주 길고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다음 날 권지우는 이른 시간에 따뜻한 밥집을 다시 찾았다. 어젯밤 차 안에서 보았던 그 광경은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밤새 그를 괴롭혔다. 그는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여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위험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가게 안은 아직 한산했다. 정하나 혼자 분주하게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훈의 등장에 그녀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물었다. 어쩐 일로 또 오셨습니까?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문제로 온 게 아닙니다. 지훈은 가게 문을 닫고 준비 중 팻말을 걸었다. 그의 단호한 행동에 하나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주방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고 섰다. 아이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주방 문 앞을 가로막듯 섰다. 마치 어미새가 둥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무서운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어젯밤에 다 봤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오던 아이들, 식당 주방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까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비난보다는 날카로운 의문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무런 이득도 없이 오히려 위험만 가득한 일을 왜 하는 것인지 하나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아이들을 지키려는 자의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요,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게요. 가출 청소년을 불법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지 않소. 지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는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에 조금 지친 기색이었다. 나는 그냥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정하나 씨 자신도 넉넉지 않은 형편인 것 같은데 저 아이들은 누구고 얼마나 됐죠? 그의 질문에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순수한 궁금증을 읽은 그녀는 결국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몇 달 전 비 오는 날 박스더미 아래서 서로를 껴안고 떨고 있던 세 자매를 발견했던 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세상에 내몰린 아이들, 어른들의 무책임함 때문에 서로 헤어져 각기 다른 보육원으로 흩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소리가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유일한 자기 편은 동생들 뿐이라고.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요. 전 그 아이들을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최소한 배는 굶기지 말아야겠다고, 비라도 피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지우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연민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어른스럽게 동생들을 지키려는 소리의 모습에서 그는 어릴 적 외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지우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이성적으로는 그녀의 행동이 명백한 불법이자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그녀의 무모한 선행을 비난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녀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그는 아직 이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이대로 모든 것을 모른 척 덮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제안이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의 철거 문제도 일단 한 달간 보류하겠습니다.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가 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깨끗한 노트와 펜을 꺼내 그녀 앞에 테이블에 놓았다. 매일 아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내게 제출하십시오. 보고서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건강 상태, 식단, 그날 있었던 특이사항,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서 매일 밤 나에게 사진으로 찍어 보내세요. 이것은 내 프로젝트에 포함된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내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묘하고도 차가운 온정의 표현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순수한 관심을 리스크 관리라는 비즈니스 용어로 포장함으로써 스스로의 감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하나는 그의 의도를 전부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어색하고 긴장감 넘치는 그들의 거래가 성립되던 순간이었다. 주방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가장 작은 아이, 미니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쏙 내밀었다. 아이는 낯선 남자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을 보고는 잠시 망설이다. 이내 작은 손에 무언가를 꼭 쥔 채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다. 하나는 깜짝 놀라 아이를 막아 세우려 했지만 아이는 그녀를 지나쳐
지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수줍게 손을 내밀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바닥 위에는 포장지가 살짝 녹아 끈적거리는 레몬맛 사탕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제 저희 여기서 자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우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거대하고 차가운 손바닥 위에 놓인 작고 노란 사탕을 내려다보았다. 평생을 대가와 계약 속에서 살아온 그였다. 아무런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끝이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강력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온몸이 찌릿했다.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작은 사탕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의 순수한 호의 앞에서 K타월의 냉철한 CEO는 완전히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권지훈과의 기묘한 거래가 시작된 후 며칠간은 평온한 시간이 흘렀다. 정하나는 매일 밤 아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서툰 글씨로 적어 권지훈에게 사진으로 전송했다. 소리는 오늘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사줬더니 아주 좋아했습니다. 별이는 오늘 공원에서 주운 예쁜 돌멩이를 하루 종일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민희는 그림일기 숙제에 제 얼굴을 그려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소중한 일기였지만 그에게는 어떤 의미로 읽힐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답장 한 번 없었다. 하지만 그 불안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가을의 끝자락,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며 차가운 겨울바람이 골목을 핥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가장 약한 아이, 민희의 몸이었다. 그날 밤도 세 아이들은 따뜻한 밥집의 주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하나는 아이들이 추울까봐 낡은 난로를 피우고 따뜻한 유자차를 끓여주었다. 그런데 민희가 갑자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 기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이의 기침 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이내 쌕쌕거리는 힘겨운 숨소리가 섞여 나왔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했다. 미나 괜찮아. 하나가 놀라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천식이었다. 아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소리와 별이의 얼굴도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연니, 민희가 숨을 못 쉬어. 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하나는 정신없이 민희를 들쳐 업었다. 소라, 별아, 가게 문 잘 잠그고 이불 덮고 얌전히 있어 알았지.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급하게 소리치고는 민희를 업은 채 차가운 밤거리로 뛰쳐나갔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하나의 머릿속은 온통 민희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의사는 아이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호흡기 확장제를 투여하자 다행히 민희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급성 천식 발작입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폐렴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오늘 밤은 경과를 지켜봐야 하니 당장 입원 수속을 밟으세요. 의사의 말에 하나는 잠시 안도했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입원. 그 단어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간호사는 무심한 표정으로 원무과에 문의하라며 서류 몇 장을 건넸다. 원무가 창구에서 들려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당장 내야 할 보증금만 해도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붙잡고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늦은 밤에 선뜻 큰돈을 빌려줄 사람은 없었다. 시간은 흐르는데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응급실 복도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무력감에 눈물을 흘렸다. 돈이 없어서 아이를 치료받게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엄마로 전락한 것 같은 죄책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권지훈. 그와의 거래가 떠올랐다. 아이들에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내 계획 전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도 리스크의 일부일까? 그녀는 자존심이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합니다. 미니가 아픕니다. 병원 응급실입니다. 그게 전부였다. 같은 시각 권지훈은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정하나에게서 온 보고였다. 평소와는 다른 너무도 짧고 건조한 문장. 하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다급함과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장 바꿔주세요. K타워, 권지훈입니다. 네, 지금 응급실에 있을 겁니다. 6살 여자아이. 이름은 미니. 당장 VIP 1인실로 옮기세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비용은 전부 제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익명의 기업 후원으로 처리하고요. 전화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다시 병원 하나가 망연자실해 있을 때 갑자기 병원 원장이 직접 응급실로 내려왔다. 그는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보호자분, 걱정 많으셨습니다. 저희 병원의 지정기업 후원 프로그램의 환아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VIP 병실로 옮겨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게 될 겁니다. 모든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미니는 병원에서 가장 좋다는 1인실로 옮겨졌고 담당 교수까지 배정되었다. 하나는 어안이 벙벙한 채 그저 이 모든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터무니없는 행운을 그대로 믿을 만큼 순진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권지훈의 얼굴만이 맴돌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다. 한 간호사가 최신형 호흡기 치료기를 가지고 병실로 들어왔다. 환아의 치료를 위해 특별히 긴급 공수한 장비입니다. 간호사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의 눈에 상자 한쪽에 붙어있는 작은 배송장이 들어왔다. 긴급 배송 요청서 수신 강남 세브란스 병원 VIP 병동 발신 K타워 개발 비서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하나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역시 그였다. 그녀의 차가운 집주인, 그녀의 비밀을 공유한 감시자,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후원자. 그의 진심은 도대체 무엇일까?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분노,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세게 소용돌이쳤다. 미니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다. 최고급 의료 장비와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아이는 금세 기운을 차리고 다시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아이의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정하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병실을 가득 채운 온갖 편의시설과 값비싼 약병들을 볼 때마다 권지훈이라는 남자가 들이운 거대한 그림자를 느꼈다. 그것은 고마움인 동시에 굴욕감이었고 안도인 동시에 불편함이었다. 그녀는
그의 돈으로 아이를 살렸지만 동시에 자신의 영혼 일부를 저당 잡힌 기분이었다. 미니가 퇴원하던 날 하나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이 빚을 이대로 남겨둘 수 없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하루 닫기로 하고 미니를 소리와 별이에게 맡긴 뒤 가지고 있던 적금 통장을 깨서 현금으로 찾았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지만 이것이 그녀의 성의이자 자존심이었다. 케이타와 본사 개업물은 그녀가 사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었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값비싼 옷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다. 하나는 자신의 초라한 행사에게 잠시 위축되었지만 이내 입술을 깨물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최고층 회장실 문 앞에서 그녀는 비서에게 가로막혔다. 약속 없이 회장님을 뵐 수는 없습니다. 급한 일입니다. 돈을 돌려주러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그리고 돈이라는 단어에 비서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안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보고했다. 잠시 후 굳은 표정의 김 비서가 나와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다. 권지우는 거대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무서운 일이죠. 아이는 다 나았습니까? 덕분에요. 하나는 대답하며 들고 온 돈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꽤 두툼했지만 그가 썼을 병원비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터였다. 이게 뭡니까? 그제야 지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병원비입니다. 물론 전부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성의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일해서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제 삶에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지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숙이 기대며 그녀를 뜯어보았다. 자존심 때문에 온 겁니까? 그 돈 몇 푼이 아이의 목숨보다 중요해서.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제 삶의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요. 하나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그녀는 그의 이런 오만한 태도를 견딜 수 없었다. 대표님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제 힘으로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당신의 동정이나 값비싼 호의는 필요 없단 말입니다. 동정. 지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큰 키가 그녀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가 지금 당신을 동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내 프로젝트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했다면 내 계획에 얼마나 큰 차질이 생기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의 그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내 수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은 듯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하찮은 자존심이라고요. 당신처럼 모든 걸 가진 사람은 모르겠죠.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남은 건 그런 것밖에 없다는 걸. 당신은 내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해요. 당신이 가난에 대해 뭘 알아요?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는 기분을 당신이 알기나 하냐고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과거의 상처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그 순간이었다. 지훈의 차가운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하나의 마지막 말은 그가 평생을 애써 외면해왔던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건드리고 말았다. 알아. 그가 나지기 하지만 칼에 베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안다고. 하나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지훈의 눈빛이 지독한 고통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알아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아팠던 기억. 비싼 장난감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정작 내가 원했던 건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이었다는 걸 당신이 알아. 돈이 많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내 어린 시절을 당신이 아냐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처럼 들렸지만 그 끝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의 벽을 허물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약하고 상처받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내가 그 아이들 모습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봤단 말이다. 그의 마지막 외침은 텅 빈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더 이상 채권자와 채무자도 개발업자와 세입자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에 의해 상처받고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우연히 목격해버린 두 영혼일 뿐이었다. 하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 고인 슬픔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 역시 자신과 다르지 않은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의 차가운 행동들은 어쩌면 상처받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른다.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존재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상대방의 겉모습 너머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았다. 그 이해의 순간은 짧았지만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다. 권지훈과의 감정적인 충돌 이후 정하나와 그의 관계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흘렀다. 그는 더 이상 리스크 관리라는 차가운 명목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가 매일 밤 받는 보고는 이제 그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아이들의 서툰 글씨로 쓰인 감사 편지, 별이가 그린 그들의 초상화, 미니가 종이로 접은 작은 꽃. 그는 답장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폰 비밀 앨범에 하나하나 저장했다. 얼음 같던 그의 세계에 아주 작은 온기가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불안한 평화는 그들을 둘러싼 차가운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비극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K타워 개발팀의 박 대리는 야심이 넘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지지부진한 종로 프로젝트의 원인이 그 낡은 식당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권지훈 대표가 그 식당에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도 눈치챘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승진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대표를 귀찮은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한다고 믿었다. 박 대리는 사람을 고용해 따뜻한 밥집에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정하나가 3명의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이것을 불법 아동 노동 착취 혹은 아동 학대로 왜곡하여 포장했다. 그는 익명의 선량한 시민을 가장해 종로구청 아동보호과에 민원 전화를 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찬 듯 했지만 그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된 독과 같았다. 한 여자가 어린애들을 식당에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것 같아요. 애들 행색도 남루하고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어느 평일 오후 가게는 모처럼 한산했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가게로 와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소리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붙잡고 끙끙거렸고 별이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으며 미니는 색종이를 오려 붙이고 있었다. 하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저녁 장사를 준비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딸랑.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들어온 것은 손님이 아니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경찰관 한 명이었다. 여성은 자신의 신분증을 내보이며 말했다. 종로구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온 박선영입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아동학대. 그 단어에 하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아이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어렸다. 소리는 반사적으로 동생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아이들을... 정하나 씨, 맞으시죠?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신 걸로 압니다. 동의 없이 미성년자를 개인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명백한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박선영이라는 직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이들은 겁에 질려 하나의 뒤에 숨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상황 파악을 위해 아이들은 저희가 지정한 임시 보호시설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한 후 각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아동복지시설로 인계될 예정입니다. 안 돼요. 하나가 절박하게 외쳤다.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 헤어지면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는 애원했지만 법의 벽은 차가웠다. 가장 적합한 시설이라는 말은 세 자매가 각각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찰관이 아이들에게 다가서자 소리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오지 마세요. 우리한테서 떨어져요. 별이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며 스케치북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민희는 겁에 질려 이모하고 울부짖으며 하나의 다리를 붙잡았다. 민아, 괜찮을 거야, 아가. 하나는 아이를 끌어안고 다독였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결국 어른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들은 하나씩 그녀의 품에서 떼어졌다. 싫어, 이모랑 같이 있을 거야. 싫어요. 민희의 작은 손이 하나의 옷자락을 놓치고 허공을 헤맸다. 그 작은 손을, 그 애처로운 울음소리를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지켜봐야만 했다. 아이들은 울면서 발버둥 치면서 구청에서 나온 회색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졌다. 그때 권지훈이 탄 차가 골목 어귀에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김비서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참이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늦었다. 그의 눈앞에서 아이들을 태운 회색 승합차가 매정하게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는 차창에 매달려 울부짖는 아이들의 작은 얼굴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텅 빈 가게 문 앞에 정하나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그녀는 잠시 움직이지도 못하고 차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내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온몸으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음을 절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권지훈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 모든 비극이 어쩌면 자신 때문에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서서히 분노와 결의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는 길바닥에 무너져 내린 그녀의 모습을 자신의 망막에 새기듯 똑똑히 새겨 넣었다. 아이들을 태운 회색 승합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세상의 모든 소리가 정하나의 귓가에서 멀어졌다. 웅성거리던 이웃들의 목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아이들의 마지막 울음소리와 텅 빈 골목에 차가운 아스팔트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어느새 텅 빈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불 꺼진 가게는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연필 소리로 가득 찼던 공간. 이제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그녀의 시선이 아이들의 숙제가 펼쳐진 채로 남겨진 테이블에 닿았다. 소리가 풀다만 수학 문제집, 별이가 그리다 만 스케치북, 그리고 미니가 오려붙인 알록달록한 색종이 조각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들만 사라져 버렸다. 하나의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몰려왔다. 죄책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녀의 선량한 마음이, 그녀의 무모한 욕심이 결국 아이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 그녀는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권지우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의 무너진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하는 오열은 그 어떤 비명보다 그의 심장을 아프게 후벼 팠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의 시발점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가 이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그 아이들 모습에서 과거의 내 모습을 봤단 말이다. 자신이 그녀에게 외쳤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닮은 아이들을 결국 지켜주지 못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함을 그는 아이들에게 전해주지 못했다. 그는 결국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의 부모와 똑같은 어른이 되고 만 것이다. 지우는 말없이 차를 돌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고독한 성체로 돌아왔다. 사무실 중앙에는 K타월의 거대한 모형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의 성공, 그의 야망, 그의 모든 것이 집약된 상징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그 거대한 타워는 추악한 탐욕의 바벨탑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푸른색의 두루마리 설계도를 집어들었다. K타월의 마스터 플랜, 수백 명의 엘리트들이 몇 년에 걸쳐 완성한 그의 필생의 역작이었다. 그는 설계도를 천천히 펼쳤다. 정 하나의 따뜻한 밥집이 있던 자리에 그려진 화려한 분수대와 조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이 그림 한 장을 위해 아이들의 유일한 안식처를, 한 여자의 삶을 지워버리려 했다. 그의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하겠다. 그는 설계도의 한가운데를 잡았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찢어버렸다. 쩍 하고 두꺼운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을 울렸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반으로 찢어진 설계도를 다시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더 이상 찢을 수 없을 때까지 갈갈이 찢어 발겼다. 그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허공을 떠다니다 바닥으로 힘없이 흩어졌다. 낡은 권지훈이 죽고 새로운 권지훈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다시 따뜻한 밥집 하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그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손에는 찢어진 설계도 대신 아주 두꺼운 새 파일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그녀 앞의 테이블에 파일철을 내려놓았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가 하나의 텅 빈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일어나요, 정하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위로의 말이 아니었다. 명령이었다. 이제부터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싸워야 하니까. 무슨 싸움을요? 다 끝났는데.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는 파일처를 열어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 안에는 변호사들의 명함, 아동심리 전문가들의 프로필, 그리고 따뜻한 집, 재단 설립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 타원은 짓지 않아. 대신 우리는 그 자리에 아이들을 위한 집을 지을 거야. 하나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내가 약속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 아이들 다시 당신 품으로 데려올 테니까.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더 이상 냉철한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을 발견한 남자의 눈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빠르고 정확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그룹 법무팀 전원과 국내 최고의 아동 인권 변호사들로 특별팀을 꾸려 내일 아침까지 종로구청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 준비해. 기획실에는 K타워 프로젝트를 전면 보류하고 해당 부지에 아동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을 짜라고 지시해. 건축가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집을 설계하라고 전하고, 홍보팀은 언론에 대응할 준비를 해.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 우리 사회의 아동보호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싸움이 될 테니까. 그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투를 앞둔 지휘본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절망의 어둠 속에서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 들었다. 이제 이 싸움은 더 이상 정하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권지훈의 선전포고와 함께 거대 그룹 K타워는 전례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고층 빌딩을 짓기 위해 존재했던 엘리트 집단은 이제 3명의 작은 아이들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팀으로 변모했다. 사무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팽팽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야망 대신 뜨거운 사명감이 흐르고 있었다. 권지훈은 정하나를 따뜻한 집재단의 핵심 컨설턴트로 참여시켰다. 그는 변호사와 건축가들이 모인 회의에 그녀를 앉히고 말했다. 이분은 앞으로 우리가 지을 집의 주인이자 아이들의 어머니가 될 분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은 모두 이분의 승인을 거쳐야 할 겁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곧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들 방은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이어야 해요. 소리는 혼자만의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별이는 그림 그릴 수 있는 작은 책상이 필요해요. 미니는 기관지가 약하니 친환경 자재를 써야 하고요. 그녀의 이야기는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도면 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변호사들은 법률 조항을 검토했고 건축가들은 건물의 구조를 그렸지만 정하나는 그곳에 가정을 짓고 있었다. 그 결과 단순한 아동보호시설이 아닌 아이들 각자의 개성과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맞춤형 집의 청사진이 탄생했다. 한편 법적 싸움은 예상보다 훨씬 더 치열했다. 종로구청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규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하게 나왔다. 아동보호과의 박선영 팀장은 법정에서 냉정한 목소리로 증언했다. 정하나 씨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인 선의가 법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검증된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지훈의 변호인단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세 자매가 다른 시설로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경우 아이들이 겪게 될 2차적인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불안정성에 대해 아동심리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하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예전에 살던 동네 이웃들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진심을 알고 있던 슈퍼마켓 아주머니, 세탁소 아저씨, 그리고 그녀에게 공짜 국물을 얻어먹었던 학생까지 모두가 기꺼이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해 주었다. 그 양반만큼 애들한테 진심인 사람 없어. 그게 엄마가 아니면 누가 엄마야. 이웃들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들이 모여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의 운명이 결정될 가정법원의 심리가 열리는 날이 왔다. 법정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쪽에는 구청 측 변호사와 박선영 팀장이, 다른 한쪽에는 권지훈과 정하나, 그리고 K타월의 법무팀이 앉아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정하나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눈빛만은 단호하게 아이들과의 첫 만남부터 그날의 이별까지 모든 것을 증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법적으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소리가 밤마다 악몽을 꾸고 별이가 말을 잃은 채 그림으로만 마음을 표현하며 미니가 얼마나 따뜻한 품을 그리워하는지를, 제가 아이들에게 해준 것은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에게 준 것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다음으로 변호인단은 특별한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별이의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변호사는 스케치북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다. 처음에는 어둡고 외로운 그림들 뿐이던 스케치북은 하나를 만난 이후로 조금씩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는 그림, 하나가 미니를 업고 있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커다란 집 앞에서 키가 큰 아저씨 권지훈 와 이모 정하나, 그리고 세 자매가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 가족이라는 서툰 글씨와 함께 말 못하는 아이의 그림 한 장이 수백 장의 법률 서류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였다. 마지막으로 권지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K타월의 대표가 아닌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과거에 제 성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시키고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하나 씨와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으로 지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집이야말로 제가 진정으로 지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이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 자격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나고 법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판사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마지막 말을 기다렸다. 잠시 후 판사가 눈을 뜨고 판결봉을 굳게 잡았다. 본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 시스템이 새 아동의 정서적 유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 권지훈과 정하나가 제출한 따뜻한 집 재단, 계획안의 진정성과 구체성을 인정하여
신청인들에게 아동들의 임시 후견인 자격을 부여한다. 단 계획안이 약속대로 이행되는 조건에 최종 판결을 유예한다. 땅땅, 땅. 판결봉이 3번 울리는 순간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겼다. 그들이 해낸 것이다. 지우는 조용히 하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잠시 후 법정의 뒷문이 열리고 박선영 팀장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모. 아이들은 하나를 발견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그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하나의 품에 안겨있던 소리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눈물 젖은 얼굴로 그에게 꾸벅 하고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 작은 인사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감정이 지훈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로부터 1년 후 종로에 낡았던 골목은 기적처럼 다시 태어났다.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된 K타워 대신 그 자리에는 따뜻한 벽돌과 나무로 지어진 희망의 집 커뮤니티 센터가 들어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도서관과 심리상담센터,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환해진 따뜻한 밥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는 더 이상 정하나 혼자 힘겹게 꾸려가는 작은 식당이 아니었다. 희망의 집에 사는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로 매일같이 북적이는 동네의 사랑방이 되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찾아왔다. 늘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던 소리는 이제 희망의 집에 든든한 왕언니가 되어 있었다. 자신보다 어린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고, 학교에서는 반장을 맡을 만큼 자신감 넘치고 씩씩한 아이로 성장했다. 말을 잃었던 별이는 구에서 주최한 어린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아이의 스케치북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찬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펼쳐져 있었다. 늘 기침을 달고 살던 민희는 건강을 되찾고 제잘거리기 좋아하는 동네 최고의 귀염둥이가 되었다. 정하나와 권지훈의 삶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는 이제 따뜻한 밥집의 사장님이자 희망의 집의 모든 아이들을 돌보는 자애로운 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사랑을 주는 법과 받는 법을 배우며 매일같이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권지훈은 더 이상 크타월의 냉혈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집재단의 이사장이 되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저 서툴지만 다정한 아빠일 뿐이었다. 그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고 서툰 솜씨로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딱딱한 무표정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의 직원들은 180도 달라진 대표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그 변화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돌아온 지 꼭 1년이 되던 날 밤이었다. 하나와 지우는 희망의 집 옥상 정원에 나란히 서서 아래층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참 좋네요. 하나가 밤하늘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1년 전 오늘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지. 시작이었지. 지훈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잡으며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화려하진 않지만 진심이 담긴 소박한 상자였다. 하나씨.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평생을 성공을 위해 살아왔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면 가장 행복할 거라고 믿었지. 하지만
내가 올랐던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춥고 외로운 곳이었어.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몰랐어. 그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별 모양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그가 길바닥에서 보았던 미니의 분홍색 별 머리핀을 닮은 반지였다.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 이곳이 나에게는 유일한 집입니다. 이제는 서류상의 보호자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리고 내 마음으로도 당신의 남편, 아이들의 진짜 아빠가 되고 싶소.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이 아닌 환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도시의 야경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그로부터 몇 달 후. 따뜻한 밥집의 저녁 풍경이다. 가게, 중앙의 긴 테이블에는 지훈과 하나, 그리고 솔, 별, 미니를 포함한 희망의 집에 모든 아이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제잘거리며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지우는 서툰 솜씨로 아이들의 그릇에 반찬을 나눠주고 있었다. 시끄럽고 조금은 정신없었지만 그곳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다. 하나는 그 모든 풍경을 눈에 담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뒤따뜻한 밥집. 그것은 더 이상 가게의 이름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세상에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은 삶의 방식이자 행복의 새로운 정의였다. 텅 빈 길바닥에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덮이는 온기로 가득 찬 채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